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10,000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사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면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 화폐 예산, 정부가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에 3분의 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 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0.1%포인트, G20은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3월 0.2%포인트 하향 조정에 이어서 6월에도 0.1%포인트를 또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서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 자산, 금융, 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천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들고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에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날개없이 추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또한 포기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1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오늘은 양회동 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왔던 자신을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서 임기 2달도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자 언론 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인데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이제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마저 포기했습니다. 나주 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끌려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 칠에 시달리다 결국 오른쪽 눈을 잃고 마침내 청각까지 잃었습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네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얼마 전에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와 인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공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국 단체관광 제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의 불평과 차별의 해소, 상호관광과 비자 확대, 한류 등의 문화예술 규제 완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환적인 자율 외교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함께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념 중심,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자인 집권 여당은 야사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정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한다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와 고정비 지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스 전기요금 지원,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 약 11조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미주택, 주택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과 PF 배드뱅크 설립 등의 총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 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아리백 대비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천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취약 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 잉여금, 업무 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으로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 약방문 비용을 아껴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회개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국가 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 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일자리와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된 정부가 아마도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 프리 100%, 소위 말하는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그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원전, 국제사회에서 RE100의 재생에너지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2025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원전에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 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우리 학이 따라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풍부합니다. 기술 수준은 높고 유동성도 자본도 풍부합니다. 산업화 고속도로, 정보화 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정보통신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왔듯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이끌 에너지 고속도로,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해야 합니다. 경기 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이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는 거 경제의 상식 아닙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 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펀드 결성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에 5,200억, 2021년에 1조 700억 원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 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면서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규제 완화 특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혁신 경제가 가능한 경제 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 활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M,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인 주 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근무 단축 실험도 점차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할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이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하게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이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가면서 국민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경제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의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 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 도생 정글사회를 넘어서서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서 30년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 외교 순방길에 나서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성과를 내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정말 시원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조국 대표의 역대급 연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득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 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정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 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옥불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정,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 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적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 등 국내 정보 개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최혜병의 어머니는 일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 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주고 고맙네. 살아남아주고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게.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의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정쟁 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 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국민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와 가계비제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 대출 잔액은 총 884조 9,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 8,0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실적,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 독주, 언론 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괴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검증과 인사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온 국민 듣기 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와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 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에 위법한 박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 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이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넓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잃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연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군사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도덕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에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에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경로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성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10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 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 등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 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 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정치 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의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 아닙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 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 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 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과 산업 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 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 조세에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투기, 인구투기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연금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주 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만 19세의 꿈만 턴 청년 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그 중에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 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